세계 곳곳이 물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사막은 갈라지고 도시의 수도가는 썩어갑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에서만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160m,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른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지하수로 생각했지만 곧 그 물 한 방울이 전 세계 학계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을 지구의 마지막 비밀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 땅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나라였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호크먼입니다. 미국 지질학자죠. 25년 동안 물을 연구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살면서 나사의 외부자원 탐사 고문으로 일했죠. 제 전문 분야는 심층 지하수와 미생물 기원 분석입니다. 행성의 생명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2025년 10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지구는 끝났다고. 유럽의 수돗물엔 석회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수기를 3개씩 달았죠. 중동은 담수 부족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물 때문에 내전이 벌어졌죠. 물은 이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죠. 나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구에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죠. 깨끗한 지하수는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빗물에도 섞여내렸죠. 인류는 스스로 만든 오염 속에서 천천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초, 제 책상 위에 이상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지방도시, 부여라는 곳에서 온 수질 분석 보고서였죠. 1억 년 전 지하수 발견.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억 년 전이라니? 그건 공룡시대보다 더 오래된 물이란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홍보성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을 끌려고 만든 이야기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고서 안의 수치들이 너무 정교했죠. 지질 연대 분석, 동위원소 비율, 미네랄 구성. 전문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순도 99.9999%. 세균 제로. 미세 플라스틱 제로. 염도 제로. 이건 오류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물은 자연에 존재할 수 없었죠. 실험실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보고서를 펼쳤죠.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한 노인이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죠. 물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렇게 달지 않았는데. 노인의 눈빛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죠. 저는 동료 과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부여 들어봤나? 글쎄요. 백제의 예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이상한 물이 발견됐대. 또 관광 마케팅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직접 가보기로. 2025년 10월 중순,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혹시 모른다. 혹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2시간을 달렸죠. 부여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연구팀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느 산 중턱으로 안내했죠. 여기입니다. 폐광처럼 보이는 입구였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좁았죠. 저는 헬멧을 쓰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갱도를 따라 내려갔죠. 10m, 50m, 100m, 160m.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었습니다. 물이 빛을 머금고 있었죠. 마치 지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손을 뻗어 물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부드럽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죠.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물이 아닙니다. 한국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시간입니다. 1억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이건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순례였죠. 저는 그날 밤 부여의 작은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은 생각보다 맑았죠.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물로 가득했습니다. 지하 160m에서 본 은빛 물줄기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채수 장비를 가득 챙겨서 갔죠. 멸균 처리된 특수 용기, 온도 측정기, 산도 측정 장비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지질학자로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과 함께 다시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160m를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죠. 과학자가 흥분한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냉정함을 잃으면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으니까요.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은빛 물줄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멸균 용기를 물속에 담갔습니다. 물이 용기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죠. 맑고 깨끗하고 투명했습니다. 온도 섭씨 14도, 산도는 중성에 가깝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기록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호크먼 박사님, 이 물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됐죠. 저 역시 같은 혼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시료를 채취한 저는 곧바로 임시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해준 소규모 분석실이었죠. 장비는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현미경, 분광계, 미생물 배양기까지 갖춰져 있었죠. 저는 첫 번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물을 관찰했죠. 보통 지하수라면 미세한 퇴적물이나 미생물이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뭔가는 있어야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투명이었죠. 이상하군요. 저는 분광계로 화학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수라면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미네랄이 검출돼야 합니다. 물은 흐르면서 주변 암석의 성분을 녹이니까요. 기계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죠. 미네랄 농도 0.0001 ppm 이하. 이건 오류입니까? 저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죠. 3번, 4번, 5번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검사였습니다. 아무리 깊은 지하수라도 미생물은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생명이 없는 물은 거의 없죠. 박테리아든 고세균이든 뭔가는 살고 있습니다. 배양기에 시료를 넣고 2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호텔과 실험실을 오가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밤에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아침에는 다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배양기를 열었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세균 수제로.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연에서 이런 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미세 플라스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빗물에도 수돗물에도 심지어 남극 얼음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됩니다. 인류가 만든 오염은 지구 곳곳에 퍼져 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제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기계가 고장났나요? 옆에 있던 한국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계는 정상입니다. 그게 문제죠.
저는 미국 본사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료를 냉동 보관해서 항공 특송으로 보냈죠. 미국 지질조사국의 최첨단 실험실에서 재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부여를 떠나지 못했죠. 매일 아침 지하로 내려가서 그 물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죠. 동일한 결과 확인. 세균 제로, 미세 플라스틱 제로, 미네랄 극미량. 이는 자연수로는 불가능한 수치임. 재검토 요망.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재검토라니. 저는 중얼거렸죠. 이게 바로 재검토 결과인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 연구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혼란에 빠져 있었죠. 호크먼 박사님,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화였죠. 나사의 동료였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보낸 그 시료 말이야.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락이 왔네. 메이오 클리닉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세계 최고의 의학 연구기관입니다. 왜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쪽에서 직접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군. 이 물이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화를 끄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여의 밤하늘이 다시 보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메이오 클리닉의 참여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퍼졌습니다. 부여의 작은 광산이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저는 그 와중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물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싶었죠. 한국 측에서 광산 심층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물을 채취하는 것을 넘어서 수맥의 근원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한국의 지질학자 3명, 수문학자 2명, 그리고 저까지 총 6명이었죠. 우리는 더 정교한 장비를 갖추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지하투시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했죠. 160m 지점에서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를 작동시키자 화면에 지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반층이 보였습니다. 화강암과 퇴적암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더 깊이 스캔하자 이상한 공간이 감지됐습니다. 이건 공동입니까? 한국 지질학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분명히 거대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대략 지하 200m 지점이었죠. 공동이 아닙니다. 이건 지하 호수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숨을 죽였죠. 지하 호수라니 그것도 이 깊이에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축구장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산하며 대답했죠. 그리고 이 수맥은 바로 그 지하 호수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음파 탐지로 지하 호수의 깊이를 측정했죠. 약 40m 깊이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석 샘플을 채취해서 연대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죠. 1억 2천만 년. 백악기 초기,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의 암석이었습니다. 이 물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룡들이 살던 시대부터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1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물은 한국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자동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수위를 기록하는 장비였죠. 처음엔 단순히 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던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죠. 수위가 주기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 주기는 정확히 24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래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수문학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석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바다에서 너무 멀어요. 조석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럼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프의 곡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건 마치 호흡처럼 보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호흡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물이 숨을 쉰다는 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수위가 천천히 올라가고 밤이 되면 다시 내려갔죠. 마치 지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물가에 남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죠. 저는 헤드랜턴을 켜고 은빛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지하 160m의 침묵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물을 만졌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물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시간이었습니다. 1억 년의 시간이 물로 응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물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당신은? 저는 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까? 공룡들의 시대를, 대멸종을, 빙하기를, 그리고 인류의 탄생까지. 이 물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한국 땅 깊은 곳에서 말이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과학을 했지만 눈물이 날 뻔한 건 처음이었죠. 호크먼 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연구원 중 한 명이 돌아온 것이었죠.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죠.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물을 바라봤죠. 이 물은 우리 조상들도 몰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알고 있었겠죠. 언젠가 세상이 목마를 때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은 살아 있었습니다. 호흡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인류가 이 물을 발견할 그날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지구의 맥박을 들었다. 그리고 그 심장은 한국에 있었다. 부여에서의 발견을 정리해서 논문을 쓰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렀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임시 연구실을 빌려줬습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했죠.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부여 지하에서 발견된 1억 년 전 초순수의 지질학적 의미와 생명 가능성 연구. 길고 딱딱한 제목이었지만 과학 논문은 원래 그렇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담아야 하죠. 2025년 11월 말, 저는 논문을 국제지질학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주요 과학 저널에도 투고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발견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논문이 공개되고 일주일 후 유럽의 한 유명 지질학자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적의 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데이터 조작 의심된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이어서 미국의 한 대학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1억 년 전 물이 오염 없이 보존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호크먼 박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설명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는 정중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호크먼 박사님, 많은 동료 과학자들이 당신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검증했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그런 순도의 물이 존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과학은 상식을 넘어서는 진실을 찾는 학문이죠.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방어적이라고 했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BBC에서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한국의 기적의 물, 과학계 논란 증폭. 기사는 회의적인 목소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저를 지지하는 의견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25년을 함께 연구했던 에드워드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멘토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데이비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 진실? 자네가 하는 건 경력 자살이야. 학계 전체가 자네를 의심하고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내 조언을 듣게. 지금이라도 논문을 철회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해. 그럼 아직 회복할 수 있어. 교수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봤습니다. 만졌고 분석했죠. 제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내 경력의 종말이 될 거야, 데이비드. 정신 차리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나는 틀렸을까요? 제가 본 게 착각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익숙함을 선택한다는 것을. 상식을 벗어난 진실은 불편하니까요. 차라리 거짓이라고 믿는 게 편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부여로 가기로 했죠. 이번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말이죠. 부여에 도착했을 때는 12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더군요.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연구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죠. 해외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호크먼 박사님 힘내십시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죠. 그때 한 여성 연구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선우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죠.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죠. 이번 조사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측 연구 책임자예요.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저도 박사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훌륭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가 뭐라고 하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확신이었죠. 우리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밀한 장비를 동원했죠. 지진파 탐사, 전자기 탐사, 중력 측정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 교수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물은 우리 조상들의 숨결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1억 년 동안 이 땅이 지켜온 선물이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과학적 발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알겠습니다. 이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나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계의 미세한 진동이 감지된 겁니다. 너무 작아서 사람은 느낄 수 없었죠. 하지만 장비는 포착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프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각 변동일까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진동은 계속됐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맥박처럼 뛰고 있었죠. 땅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땅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진 감지 이후로 우리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멈출 수는 없었죠. 오히려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여 마을 주민 한 분이 연구소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손에는 배추 한 포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배추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배추를 받아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추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보통 배추의 2배는 되어 보였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배추가 이렇게 자랐어요. 맛도 달고 병충해도 없고요. 50년 농사 지었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다른 주민분들도 그 물을 쓰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마을 사람들이 다 씁니다. 워낙 소문이 나서요. 김씨네 할머니는 피부병이 나았대요. 이씨네 아들은 아토피가 좋아졌다고 하고요.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마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와 함께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죠.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10년 동안 앓던 습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려니 했는데 물을 마시고 씻기 시작한 후로 점점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거의 깨끗해졌다면서 팔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피부가 맑았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토마토 수확량이 30%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오이도 상추도 모든 작물이 예년보다 훨씬 잘 자랐다고 했죠. 심지어 맛도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물 한 모금에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죠.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농작물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죠. 토양 샘플도 가져와서 미생물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순수를 사용한 토양에서 유익한 미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와 유기물을 분해하는 균류가 활성화됐죠. 토양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화가 아닙니다. 저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건 회복입니다. 땅이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고 있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수집했고 병원과 협력해서 의학적 분석도 진행했죠. 모든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물은 치유력이 있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물이 세포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국제 언론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 부여의 기적, 과학적 증거 축적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뉴욕 타임스도 한국의 물, 의학계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이 취재를 왔습니다.
중국 언론도 관심을 보였죠. 전 세계가 부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광산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지구를 연구했습니다. 암석을, 지층을, 물을 분석했죠. 하지만 저는 지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구 대상으로만 봤죠. 그런데 이 물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살아있다고. 1억 년 동안 숨쉬고 기억하고 품어왔다고. 그리고 지금 인류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말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겸손해졌습니다. 호크먼 박사님.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녀도 미소 지었죠.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연구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죠. 우리는 광산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함도 된장찌개의 구수함도 좋았죠. 건배합시다. 박 교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발견과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건배.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니,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 교수가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지진 감지 경보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어요. 우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광산이 있는 산 쪽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죠.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차가 광산으로 향하는 동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밝혔죠. 박 교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진동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말했죠. 규모 2.3. 아니, 2.5로 상승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까?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광산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다른 연구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비 상태 확인. 박 교수가 지시했죠. 연구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진계, 수위 측정기, 카메라, 모든 장비를 점검했어요. 그때였죠. 쿵. 낮고 깊은 울림이 땅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멈췄어요.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죠.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들리십니까? 한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들립니다. 땅이 울고 있어요. 쿵쿵. 진동이 계속됐죠.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장비를 준비하세요. 우리는 헬멧을 쓰고 갱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이 어둠을 밝혔죠. 10m, 50m, 100m, 160m를 내려가는 동안 진동은 계속됐어요. 벽에서 작은 돌멩이들이 떨어졌습니다. 물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물이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평소에는 은빛으로 잔잔히 흐르던 물줄기가 이제는 푸른빛을 띠며 요동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박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즉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멸균 용기에 물을 담았죠. 휴대용 분석기로 즉석 검사를 시작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산도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중성에서 약알칼리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화면을 확인했죠. 미세한 생명 반응이 감지되고 있어요. 생명 반응이요?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물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랬죠. 어제까지는요. 저는 현미경을 꺼냈습니다. 샘플을 슬라이드에 올리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봤죠.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구조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세포도 박테리아도 아니었어요. 뭔가 완전히 다른 형태였죠.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쾅! 엄청난 폭음이 갱도를 흔들었습니다. 천장에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어요. 대피.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박 교수가 소리쳤죠. 연구원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장비를 챙길 틈도 없었어요. 모두가 출구를 향해 달렸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크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박 교수가 돌아보며 외쳤어요.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광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지구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야 해요. 박사님, 또 한 번의 진동이 왔습니다. 더 강했어요. 갱도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가세요. 제발.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 교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연구원들이 그녀를 잡아 끌었죠. 그들은 결국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진동하는 땅 위에서 변화하는 물 앞에서 말이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해 주십시오. 무엇을 보여주려는 겁니까? 그 순간 물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푸른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갱도 전체를 밝혔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물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죠.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는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 같았어요. 쿵쿵쿵쿵. 저는 손을 뻗어 물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물은 살아 있었어요. 1억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제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은 생명의 시작이군요. 빛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빛 속에서 저는 느꼈죠. 지구의 숨결을, 시간의 흐름을, 생명의 울림을 말입니다. 그때 갱도가 크게 흔들렸어요.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이 쏟아졌죠. 호크먼 박사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교수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내려온 거죠. 어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녀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와 함께 달렸죠.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들이 우리를 뒤쫓았어요. 50m, 100m, 150m.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마침내 출구가 보였어요.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죠. 콰르르르릉. 갱도 입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죠. 숨을 헐떡였습니다. 박 교수도 옆에 앉았어요. 그녀도 숨이 찼죠. 미쳤습니까, 박사님?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죠. 저는 무너진 갱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밤 한국의 대지가 저를 심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르쳤죠.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빛 아래서 깨달았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탄생의 진통이었다는 것을요. 1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저는 박 교수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네,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었어요. 지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한 그 순간의 증인이었죠. 광산 붕괴 다음 날 아침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긴급 대책팀을 파견했고 지질학회, 환경부, 심지어 군부대까지 동원됐죠. 폐허가 된 갱도 입구 주변에는 중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 밤 본 그 빛이, 그 물의 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호크먼 박사님.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복구팀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안전장비를 갖추고 복구팀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붕괴된 갱도는 참혹했어요. 천장이 무너져 내린 자리, 부서진 장비들, 먼지로 가득한 공기.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로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살아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광산이 무너졌는데도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복구팀이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우리는 다시 숨에게 접근할 수 있었죠. 물줄기는 어제보다 더 강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했죠. 서울의 대학 연구소로 급히 보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초순수 속에서 미세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구조가 1억 년 전 화석에서 발견되는 원시 생명체와 동일합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억 년 전의 생명체라니. 이건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구의 기억이었죠. 생명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구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오후 미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였죠. 한국의 초순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수석 연구원이 단상에 섰죠. 우리는 지난 2달간 한국 부여에서 발견된 초순수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잠시 멈췄어요. 이 물은 생명 복원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자연 자원입니다. 세포 재생률이 일반 정제수보다 40% 높았고 노화 방지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가 술렁였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소식을 톱으로 다뤘죠. 한국의 생명수,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UN 산하 국제과학포럼에서 증언 요청이 들어왔죠. 화상으로 진행되는 국제회의였어요. 회의 당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60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참석했죠. 화면 너머로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크먼 박사님, 당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25년 동안 물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여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시간이었습니다. 1억 년의 시간이 응축된 생명의 결정체였죠. 저는 그 물 앞에서 과학자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는 한국의 땅속에서 지구의 심장을 들었습니다. 그 심장은 1억 년 동안 뛰고 있었어요.
인류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자원이 아닙니다. 인류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마쳤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명, 3명. 결국 전체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국 정부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죠. 생명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국제 공동 연구가 제안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어요. 부여 광산 지역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죠.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과학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박 교수와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료된 갱도는 예전보다 더 안전하게 보강됐죠. 우리는 물가에 섰어요. 은빛 물줄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박 교수가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물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 물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저 증인이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왔을까요? 공룡들의 시대를, 빙하기를, 인류의 탄생을.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봤겠죠.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제 평생의 오만을 묻고 갑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물 앞에서는 그저 경외할 뿐입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게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세계 앞에서 증언했다. 한국의 땅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발견은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 앞에 겸손해지는 것임을. 한국은 나에게 과학을 넘어선 신념을 가르쳤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서 배운다. 생명을, 겸손을, 그리고 희망을. 창밖으로 부여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별빛 아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라고요. 국제회의가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6년 3월, 부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세계 각국에서 연구진들이 모여들었어요. 독일의 수문학자, 프랑스의 생물학자, 일본의 환경공학자. 작은 시골 마을이 국제과학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정부 주도로 지구복원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어요. 20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였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초순수를 이용해서 오염된 땅을 복원하는 거였어요. 저는 프로젝트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측 총괄 책임자가 됐죠. 우리는 매일 아침 연구소에서 만났어요. 오늘 아프리카에서 결과가 도착합니다. 박 교수가 말했죠. 기대되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 우리는 초순수 샘플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가장자리로 보냈어요. 극도로 건조한 토양에 초순수를 처리하는 실험이었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폐한 땅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연구팀이 연결됐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책임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죽어있던 땅에 초록색 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토양 미생물수가 200% 증가했습니다.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활성화됐고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빨라졌어요.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죠. 3개월 만에 죽은 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의 물이 사막을 살렸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아니, 믿어야 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기적입니다. 그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졌어요.
CNN은 한국의 물 사막을 되살리다라고 보도했죠. BBC는 생명수 프로젝트 첫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요청이 쏟아졌어요. 중동의 사막 지역, 중국의 황폐화된 토양, 남미의 오염된 강. 모두가 한국의 초순수 기술을 원했죠. 물 강국 코리아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반도체 강국, IT 강국을 넘어서 이제는 물 강국이라니요.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달 후, 저는 국제환경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행사였죠. 전 세계 환경 장관들과 과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미국의 과학자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물 앞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죠.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그 물은 1억 년 동안 지구가 숨을 쉬며 만든 기적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연구하려 했지만 결국 그 물이 저를 연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의 땅은 제게 경고했고 동시에 희망을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인류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립박수였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감사를 표했죠.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여로 돌아왔을 때는 4월이었어요. 봄이 왔더군요. 산에는 꽃이 피고 들에는 새싹이 돋아났죠. 저는 다시 광산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정비된 연구시설이 됐어요. 하지만 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은빛으로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맨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갑고 맑고 생명이 느껴졌죠. 감사합니다. 저는 물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교수와 함께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한 한식이었죠. 된장찌개, 김치, 나물.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박사님,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겁니까? 박 교수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죠. 아마도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집 같아요. 환영합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마지막 기록이었죠. 2026년 4월 15일. 오늘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물은 단지 깨끗한 물이 아니다. 그것은 1억 년의 약속이다. 지구가 인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나는 한국을 연구하러 왔다. 하지만 결국 한국에게 배웠다. 겸손을, 경외를, 그리고 희망을. 그 물 한 방울이 인류의 미래를 바꿨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이름을 생명의 언어로 부른다. 지구의 심장은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심장 소리를 들었다. 1억 년의 숨결, 한국.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여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물은 계속 흐를 거예요. 1억 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흐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물결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인류의 미래를요.